3,500억 달러를 45일 안에 현금으로 내라. 트럼프가 한국에 던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어요. 일본은 더 많은 5,500억 달러를 48시간 만에 수락했죠. 전 세계가 예상했습니다. 한국도 곧 무릎 꿇을 거라고. 사람들은 냉소했어요. 작은 나라가 미국 대통령 명령을 어떻게 거부해?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했죠. 그러나 72시간 후 무릎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철수 명령을 철회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국은 초강대국의 압박을 이겨낸 걸까요? 한 척의 배가 세계를 멈추고 한 조각의 반도체가 미국을 무릎 꿇리고 72시간의 침묵이 역사를 바꾼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제 휴대폰이 폭발했어요. 뉴스 알림이 36개나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22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해왔어요. 첫 번째 알림을 터치했죠.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고 45일 안에 현금으로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3,500억 달러를 45일 안에 내라는 거죠. 두 번째 알림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에 48시간 만에 서명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알림을 확인했죠. 한국 정부가 미국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일본은 더 많은 돈을 48시간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더 적은 돈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왜죠? 저는 계산기를 켜고 3,500억을 45일로 나눴습니다. 하루 77억 달러,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백악관 브리핑 영상을 찾아서 재생했죠. 트럼프가 연단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보호 아래 번영했으니 대가를 치를 때라고 했어요. 일본은 현명했으니 한국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죠. 거부하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른 선택이라는 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전화를 집었죠. 제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스티븐 박이라는 친구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그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스티븐, 마이클이야. 주한미군 철수 진심이야? 그가 한숨을 쉬었죠. 마이클? 지금 여긴 전쟁터예요. 오프 더 레코드로 하자. 당연하지.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진심이지만 펜타곤은 반대하고 있어요. 왜 반대해? 주한미군은 북한만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럼 뭘 보는데? 러시아야. 저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러시아? 자료 하나 보내줄게. 충격받을 준비해. 출처는 절대 밝히면 안 돼.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노트북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라니 북한이 아니라. 3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보안 메일이었고 제목은 없었죠.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 전략 분석. 저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어요.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가 보였죠. 대외비 국방부 내부 평가 자료였습니다. 평택 기지의 전략 가치를 분석한 문서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지도가 나왔고 한반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선이 뻗어나가 주변국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100km, 사할린까지 1350km, 오호츠크에까지 1500km.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빠르게 적었죠. 다음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실제 임무는 러시아 봉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계속 읽어 내려갔죠. 2025년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적극 개척 중이며 북극 자원이 25%나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며 평택은 태평양 함대 감시 거점이에요. P8 포세이돈 작전 반경은 1200km이고 사드 레이더는 조기 경보를 7분 단축하죠.
저는 읽던 걸 멈추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가두는 감옥 간수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숨이 멎었죠. 평택 기지를 철수하면 어떤 전략적 영향이 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 잠수함 추적 불가능.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극 항로 통제권 상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러 합동 작전 가능.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결론이 단 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죠. 평택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자살. 저는 파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꺼냈지만 펜타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버티는 거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빈 카드를 쥐고 있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으며 펜타곤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날 밤 9시 제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이 눈에 박혔어요. 72시간 후 7함대 러시아 추적 작전 중단. 발신자는 펜타곤이었죠. 저는 커피잔을 놓쳤고 뜨거운 커피가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죠.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7함대 러시아 감시 능력 평가. 저는 파일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던 진실을 발견했죠. 한국이 버티는 진짜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평택 기지 전략 분석. 파일이었죠. 이번엔 처음부터 천천히 읽기로 했습니다. 문서 첫 페이지가 충격적이었어요. 2025년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해진 게 아니었나요? 하지만 문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2024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는 거죠. 북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북극 지도가 펼쳐졌고 러시아 북부 해안선을 따라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죠. 북극 항로라고 표시돼 있었고 그 항로를 따라 수십 개의 군사기지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읽어 내려갔어요. 러시아는 2025년까지 북극 항로를 완전히 개통할 계획이며 이 항로가 열리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시간을 40%나 단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원이었습니다. 북극에는 석유 90억 배럴, 천연가스 47조 입방미터, 그리고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전체의 25%나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죠. 세계 자원의 4분의 1이 북극에 있다는 거잖아. 다음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2024년 12월 중국과 러시아는 북극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은 50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중국 쇄빙선 12척이 이미 러시아 북극 항로를 운항하고 있었죠.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을 장악하면 게임은 끝난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걸 막는다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답이 나왔죠. 평택이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나왔고 평택에서 1100km 반경의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원 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들어와 있었죠. 러시아 태평양 함대 본부 위치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읽었어요. 평택에 배치된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작전 반경이 1200km이고 블라디보스토크는 물론 오호츠크해까지 감시할 수 있으며 러시아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이 구역을 지나야 한다고 적혀 있었죠. 마지막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평택은 러시아 해군의 목을 조르는 손이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다음 내용은 사드 레이더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ICBM 발사를 7분 일찍 탐지할 수 있고 만약 러시아가 북극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평택에서 가장 먼저 감지하며 그 7분이면 미국 본토 방어 시스템을 가동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섬뜩했어요. 7분이 없으면 미국 본토는 무방비 상태다.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죠. 주한미군의 실제 임무 순위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1순위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감시, 2순위는 북극 항로 정보 수집, 3순위가 중국과 러시아 연합작전 대비였고 북한 견제는 4순위였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22년간 제가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주한미군은 북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가두기 위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챕터를 열었죠. 평택 철수 시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읽었어요. 평택을 철수하면 러시아 잠수함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일본이나 괌으로 옮기면 작전 반경이 부족해서 오호츠크의 감시에 공백이 생기며 러시아 전략 잠수함이 자유롭게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무서웠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철수하면 ICBM 조기 경보 시간 7분을 상실하게 되고 그 7분은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7분이 없으면 미국 본토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가 최악이었죠. 평택이 없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고 러시아 함대가 남하하고 중국 함대가 북상하면 미 7함대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결론 부분을 읽었어요. 한 문장이 빨간 글씨로 강조돼 있었죠. 평택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자살이며 러시아에게 북극과 태평양을 내주는 것과 같다. 저는 파일을 닫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스티븐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서 받았습니까? 네, 지금 다 읽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트럼프가 왜 절대 철수 못하는지. 펜타곤이 허락 안 하는군요. 허락이 아닙니다, 마이클. 국가안보 문제예요. 평택 없으면 우리는 러시아를 못 막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빈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국 정보기관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미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버티는 겁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블러핑하는 걸 알아요. 그가 한숨을 쉬었죠. 문제는 트럼프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펜타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한국도 알았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치킨 게임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브루킹스 긴급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불가능의 전략적 이유와 한미 협상의 본질 분석. 저는 첫 문장을 썼죠. 트럼프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카드로 게임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한국이 버티는 이유는 이제 알았지만 정말 한국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만약 버티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제 이메일함에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죠. 72시간 후면 7함대가 작전을 멈춘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3의 진실을 발견했죠. 저는 새로 도착한 이메일을 열었어요. 발신자는 이번에도 펜타곤이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2시간 후 7함대 러시아 추적 불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첨부 파일을 클릭했죠. 미 해군 7함대 러시아 감시 능력 평가라는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빨간 경고 문구가 보였어요. 긴급 7함대는 현재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감시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7함대 구축함 현황이라는 표가 나왔습니다. 총 22척의 구축함 중에서 러시아 추적 작전이 가능한 함정은 단 9척뿐이었어요. 8척은 한국 부산과 진해에서 정비 중이었고 5척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대기 중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22척 중 9척 작전 가능 비율이 41%밖에 안 됐어요. 다음 페이지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한국 조선소 접근 불가 시 시나리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조선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정비 중인 8척은 일본이나 괌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동에만 72시간이 걸리며
그 72시간 동안 러시아 잠수함 추적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섬뜩했죠.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현재 전략 잠수함 12척을 오호츠크해에 배치하고 있으며 72시간이면 태평양 전역으로 확산 가능하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걸기로 했죠. 제 연락처에서 로버트 첸이라는 해군 중령을 찾았습니다. 5년 전 국방부 세미나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그는 7함대 러시아 작전 담당 참모로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죠. 벨이 7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중령님,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브루킹스에서 뵀던 분인데요. 아, 마이클 박사. 지금 새벽 2시인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긴급해요. 러시아 추적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까? 침묵이 흘렀죠. 오프 더 레코드입니까? 당연합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재앙이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9척뿐입니다. 오호츠크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감시해야 하는데 함정이 절반밖에 없어요. 한국 조선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가 목소리를 높였죠.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산 조선소는 3주면 끝나요. 일본은 6주 걸리고 미국 본토는 3개월이죠. 러시아 잠수함은 매일 움직이는데 우리 함정 절반이 한국에서 수리 중입니다. 만약 한국 조선소를 못 쓰게 되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이클 박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잠수함 12척이 오호츠크해에 숨어 있죠. 우리가 추적 못하면 72시간 안에 태평양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럼 미국 서부 해안까지 위협받아요. 그렇게 빠릅니까? 잠수함은 보이지 않아요. 한번 놓치면 찾는데 몇 주 걸리죠. 72시간 공백은 재앙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게다가 중국도 있죠. 중국 해군은 120척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추적하느라 북쪽 보고 있으면 중국이 남쪽에서 움직여요. 한국 조선소 없으면 우리는 양쪽 다 못 막아요.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현장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부산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틀 후 저는 부산 거제도에 있었죠. 한국의 대형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임원과 약속이 있었어요.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카페에서 만났죠. 창밖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마이클 박사님, 뭐가 궁금하세요? 미 해군 함정 수리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하죠. 7함대 함정들 상당수가 여기 부산이나 거제에서 정기 수리받습니다. 왜 한국에서 합니까? 미국 내 조선소도 있잖아요. 그가 웃었죠. 기술도 좋고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미국 조선소는 비싸고 느립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납니까? 구축함 정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3주면 끝나요. 일본에서는 6주 걸리죠. 미국 본토에서는 3개월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인력 문제죠. 용접공 1명 제대로 키우는데 5년 걸립니다. 설계 엔지니어는 10년이고요. 미국은 조선업을 수십 년간 방치했어요. 숙련 인력이 다 떠났죠. 만약 한국이 미 해군 함정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미 해군이 큰 타격을 받겠죠. 수리할 곳이 없으니까요. 일본은 용량이 부족하고 미국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한국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함대 유지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죠.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튀고 금속이 절단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저는 기사를 작성했죠. 제목은 미 해군의 숨겨진 약점, 한국 조선소 의존.
리드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지만 함정 절반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있으며 한국 없이는 72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러시아 봉쇄, 칠함대 조선소 의존도. 그런데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당신이 놓친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 종합보고서라는 문서였어요. 작성 기관은 미국 상무부 산업정보국이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군수산업 핵심 공급망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두 개의 축이 표시돼 있었죠. 첫 번째 축은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국방 시스템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비율이 73%라고 적혀 있었어요.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92%가 한국산이었죠. F-35 전투기 조종석 디스플레이 패널도 78%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시스템 부품은 65%가 한국산이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센서는 52%가 한국산이었죠. 두 번째 축은 배터리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미군 첨단 무기용 배터리의 83%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전기 추진 시스템용 배터리는 76%가 한국산이었죠. 무인 정찰기 배터리는 89%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삼성, SK, LG가 사실상 미군의 숨은 엔진이었던 거죠. 저는 계속 문서를 읽었습니다. 다음 챕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분석. 저는 페이지를 넘겼죠.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압박에 대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공급 조절이었죠. 한국이 미국향 HBM 출하를 단계적으로 줄일 경우 미국 AI 산업은 3개월 내 생산 차질을 겪는다고 분석했습니다. F-35 디스플레이 패널 납기를 3개월 연장할 경우 전투기 생산 라인이 마비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배터리 수출 통제였죠. 군용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면 F-35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이 즉시 멈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 정찰기용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면 MQ-9 리퍼 작전이 불가능해진다고 했어요. 저는 문서를 덮고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무역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봉쇄 역공이었어요. 저는 즉시 확인 취재에 나섰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현서라는 분석관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죠.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보고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 상무부 산업정보국 보고서죠. 한국의 기술 공급 조절 시나리오가 담겨 있던데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미국 측 자체 분석이에요. 우리가 준 자료가 아니죠. 하지만 한국 정부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비는 하고 있죠. 하지만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존중받고 싶죠. 만약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우리도 선택지를 꺼내야죠. 삼성, SK, LG가 멈추면 미국도 멈춰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반도체 출하 일정 조정, 디스플레이 납기 연장, 배터리 공급 물량 조절. 모두 합법적인 기업 경영 판단이에요. 그게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잠시만요. 자료 보내드릴게요. 제 이메일함에 파일이 도착했죠. 저는 PDF를 열었습니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제목이었어요. 표가 나왔죠. HBM 공급 20% 감축 시 미국 AI 기업 생산 차질 30%, 디스플레이 납기 3개월 지연 시 F-35 생산 라인 마비, 배터리 공급 중단 시 첨단 무기 생산 즉시 중단. 저는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트럼프가 선을 넘으면 가능성은 높아지죠. 우리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난 며칠간 저는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의존한다는 걸 배웠죠. 하지만 오늘 저는 더 큰 걸 배웠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까지 한국에 의존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미국의 힘은 미국의 기술이 아니었죠. 한국의 기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이 두 개가 미국 국방의 숨은 기둥이었어요. 조선소가 칠함대를 움직인다면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국의 무기를 작동시키고 있었죠. 트럼프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맹, 미국 무기를 움직이는 한국의 기술력. 첫 문장을 썼어요. 미국의 첨단 무기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없이 작동할 수 없으며 한국은 그 사실을 협상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적었죠. 칠함대를 조선소가 움직인다면 F-35와 패트리어트는 한국 칩과 배터리로 날고 쏜다. 한국은 작지만 대체 불가능한 나라였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며칠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제 기사가 송고된 지 이틀 후였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 소집 통보가 왔죠. 저는 서둘러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오후 2시 정각 트럼프가 단상에 섰죠. 한국이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준비 명령에 서명했어요. 72시간 안에 철수 계획을 확정하죠. 그가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죠. 펜타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브루킹스로 달려갔죠. 로버트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합참의장한테 전해. 이건 자살 행위야. 그가 전화를 끊었죠. 마이클, 펜타곤이 난리예요. 국방장관이 지금 백악관 가는 중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로버트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 긴급 문서가 떠 있었죠.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함정 한 척씩 작전을 못한대요. 72시간이면 러시아 추적에 구멍이 생기고 2주가 지나면 완전히 마비된대.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반응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침묵이죠. 그게 전략입니까? 로버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은 말할 필요가 없죠. 시계만 보면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합참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거예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죠. 합참의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군인이죠.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려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러시아와 중국에게 태평양을 넘겨주는 겁니다. 만약 이 명령이 철회되지 않으면 저는 사임해요. 화면이 얼어붙었죠. CNN 앵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로 전화를 걸었어요. 대변인이 받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백악관과 펜타곤이 전쟁 중이죠. 국방장관이 대통령 만나자고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합참의장 사임은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식으로 서한 제출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워싱턴 거리로 나갔죠. 국방부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로비가 술렁거렸죠. 장성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대령을 발견했어요.
그를 복도 구석으로 불렀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가 주변을 살폈어요. 장성 12명이 함께 반대 의견서를 냈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마이클, 우리는 한국 없이 전쟁 못하죠. 배도 못 고치고 무기도 못 만들어요. 트럼프는 그걸 몰라요. 저는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백악관 앞 취재진이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대변인이 나왔죠. 대통령은 결정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은 계속돼요.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머뭇거렸죠. 한국은 우리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한국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계가 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죠. 노트북을 열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트럼프 발표 후 24시간 함정 한 척이 멈춰요. 48시간 2척, 72시간 3척, 그리고 펜타곤은 무너지고 있었죠. 합참의장은 사임하겠다고 했고 장성 12명은 반대 의견을 냈고 국방장관은 대통령 면담을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죠. 72시간의 침묵. 한국은 말하지 않아요. 시계만 째깍거릴 뿐이죠.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함정 한 척씩 멈춥니다. 펜타곤이 무너져요. 트럼프는 고집하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72시간 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침묵이 가장 강한 무기였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백악관 관계자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대통령이 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어요. 주제가 뭡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검토한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워싱턴의 아침이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트럼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 이틀째였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블룸버그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삼성전자 미국향 HBM 출하 일정 조정. 저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고객사들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죠. 내부 품질 검토를 위해 출하 일정을 재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저는 SK 하이닉스 웹사이트를 확인했죠. 30분 전에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출하 물량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한 공지를 냈죠. 배터리 수출 규정 준수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세 회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공식 성명도 없었고 외교부 브리핑도 없었죠. 저는 즉시 엔비디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IR 담당자가 받았어요. 삼성 출하 지연 통보 받으셨습니까?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우리도 당황스러워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공식 답변 드릴 수 없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에도 연락했어요. 대변인이 받았죠. LG 배터리 공급 지연 통보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멘트할 수 없어요. 생산에 영향이 있습니까? 코멘트 불가죠. 저는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 시작 30분 만에 마이너스 5%, 1시간 후 마이너스 8%, AMD도 떨어지고 있었죠. 마이너스 6%, 로키드 마틴은 마이너스 7%. 저는 CNN을 켰습니다.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향 출하를 지연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비상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죠. 앵커가 전문가를 연결했습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화면에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품질 검토가 아니죠. 세 회사가 동시에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건 조율된 움직임이에요. 누가 조율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죠. 한국 정부일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기업 자율 판단이에요. 저는 한국산업부 관계자 이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답장이 30분 후에 왔습니다. 통화 가능해요. 저는 즉시 화상 연결을 했죠. 이현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부 지시예요? 그가 고개를 저었죠. 정부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연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었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했잖아요.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당연히 신중해지죠. 이건 공급 중단입니까? 중단이 아니라 검토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기업이 자사 제품 품질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죠. 글쎄요. 트럼프가 철수 명령을 철회하면 빨리 끝나겠죠. 저는 통화를 끝내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 SK, LG가 움직였죠. 공식적으로는 기업 자율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완벽하게 조율된 압박이었어요. 오후 3시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AMD 마이너스 9%, 로키드 마틴 마이너스 11%. 저는 CNN 기자 에밀리 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실리콘밸리 담당이었어요. 에밀리, 지금 거기 상황이 어때요? 패닉이죠. 엔비디아 CEO가 긴급 회의 소집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HBM 재고는요? 3주 불량이래요. 삼성 출하가 안 되면 3주 후에 AI 칩 생산이 멈춥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이클, 이거 알아요?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기업들만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게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이에요? 정부는 손 안 댔죠. 기업들이 알아서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외교 문제가 안 되게요. 그날 저녁 백악관이 성명을 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출하 지연을 우려한다는 내용이었죠. 양국 경제 협력을 해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백악관은 한국 정부에 항의할 수도 없었죠.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저는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죠.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산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일부 무기 생산 일정의 차질이 예상돼요. F-35 생산은요? 디스플레이 부품 재고가 6주 불량이죠. 삼성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생산이 지연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요? 배터리 부품 재고가 4주 불량이에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죠. 3주, 4주, 6주.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침묵의 봉쇄, 한국 반도체가 미국을 멈춘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죠. 한국 정부는 침묵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 방산과 기술 기업들이 패닉에 빠지고 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경제 전쟁이 아니었어요. 기술 전쟁이었죠. 한국은 총도 쏘지 않았고 관세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도체 출하 일정을 조정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미국 전체가 멈추기 시작했죠. 한국의 반도체 한 조각이 미국을 무릎 꿇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만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펜타곤도 월스트리트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계가 멈추기 전에 누가 먼저 항복할 것인가. 72시간 카운트다운 3일째 아침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죠. 브루킹스 로버트였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요. 한국이 러시아랑 손잡는데. 무슨 소리죠? 지금 CNN 켜봐요. 속보 나오고 있어. 저는 사무실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북극 개발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워싱턴발 소식이에요.
한국이 러시아와 북극 항로 공동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소식통이 전했죠. 저는 즉시 한국산업부 이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이죠. 러시아가 제안했습니다. 북극 쇄빙선 12척을 건조하고 항만도 개발하고 자원도 함께 탐사하자는 내용이에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450억 달러 프로젝트죠. 미국 기업은 배제하고 한국 기술만 쓴다는 조건입니다. 한국이 수락했어요? 검토 중이죠.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한다는데 우리도 대안을 찾아야죠. 저는 전화를 끊고 현대중공업에 연락했습니다. 조선사업부 책임자 최도현 상무가 받았어요. 러시아 쇄빙선 건조 제안에 대해 여쭤보고 싶죠. 그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받았어요. 12척이죠. 5년 프로젝트고 우리 인력 2만 명이 투입될 규모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죠.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극용 쇄빙 LNG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못 만듭니다. 미국 반응이 걱정되지 않아요? 그가 잠시 침묵했죠. 마이클 박사님, 트럼프가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철수한다고 협박만 했어요. 러시아는 450억 달러를 제시했죠. 기업 입장에선 선택이 명확합니다. 그날 오후 한국 정부가 발표했어요. 현대중공업과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 같은 뉴스를 듣고 온 거죠. 저는 아는 국무부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가 주변을 살폈죠. 난리예요. 장관이 한국 대사를 불렀는데 대사가 이건 기업 자율 판단이라고 했대요. 백악관 반응은요?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가 돌아요. 저는 국무부를 나와 백악관으로 향했죠. 1시간 후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뒷자리에 앉았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섰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해요. 러시아와의 협력은 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있어요? 대변인이 대답을 피했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저는 브리핑룸을 나와 일본 방위성 관계자 야마모토 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가 받았습니다. 한러 협력을 어떻게 봐요? 그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북극 항로를 장악하면 일본은 완전히 소외돼요. 일본은 왜 못하죠? 우리 조선 기술이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쇄빙선은 한국만 만들 수 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죠. 우리는 미국 말대로 다 했습니다. 5,500억 달러도 냈고요. 근데 한국은 거부하고 러시아랑 손잡았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더 현명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푸틴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저는 러시아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성명 전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북극 개발은 아시아 번영의 새 장을 열 거죠. 미국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루킹스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시대는 끝났죠. 이제 한국이 선택하는 시대예요. 한국이 러시아를 선택한 거죠? 아니에요. 한국은 자국 이익을 선택한 거죠. 트럼프가 밀어내니까 다른 파트너를 찾은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이었죠. 불과 며칠 전 트럼프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거부했고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러시아와 45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죠. 미국이 배제된 채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북극의 반전, 한국이 선택한 동맹. 첫 문장을 썼죠. 한국이 러시아와 450억 달러 규모의 북극 개발 협력을 체결했다. 기사 중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압박 카드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선택 카드가 있었죠. 러시아, 중국, 유럽 모두 한국 조선 기술을 원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이 고립돼요. 마지막 문장을 썼죠.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다.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는 한국을 약한 동맹으로 봤죠. 지금은 한국이 세계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선 기술 하나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누가 먼저 굴복할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대안이 있었으니까요. 72시간 카운트다운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국회의 사당으로 향했죠. 상원 군사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문회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합참의장이 증언석에 앉았죠. 상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군 작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합참의장이 서류를 펼쳤죠. 현재 7함대 작전 가능 함정은 9척에서 6척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정비 일정이 전면 지연됐어요. 무기 생산은요? 한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F-35 생산이 2주 내 중단될 예정이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영향은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어요. 시가총액 기준 8,500억 달러가 증발했죠. 상원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철수를 고집해요? 합참의장이 침묵했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모여 있었죠. 러스트벨트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국 압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 노동자에게 다가갔죠.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조지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죠.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제 일자리도 날아갑니다. 트럼프가 우릴 죽이고 있어요. 그날 오후 백악관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죠. 참석자는 트럼프 국방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 NSC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의 분위기가 어때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죠. 마이클, 대통령이 포위됐습니다. 펜타곤은 철수 반대하고 월스트리트는 주가 폭락으로 날리고 의회는 청문회 열고 러스트벨트는 시위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양보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죠. 저녁 7시 백악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으로 달려갔어요. 트럼프가 직접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죠. 7시 정각 트럼프가 단상에 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죠.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에요.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이죠. 따라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철회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트럼프가 계속 말했죠. 한국에 대한 투자 요구도 재조정하겠습니다. 3,500억 달러 일시불 요구를 철회하고 단계적 투자로 전환해요. 투자 방식도 민관 합동으로 하고 투자처 결정에 한국도 참여하게 하겠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어요. 질문은 받지 않겠죠. 그가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했어요. 저는 즉시 한국산업부 이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들으셨습니까?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들었죠. 한국 정부 반응은요? 환영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브루킹스 로버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트럼프가 굴복했죠. 그가 웃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한국 없이는 미국이 작동 안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72시간의 침묵, 한국이 이긴 이유. 첫 문장을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하고 3,500억 달러 요구를 포기했다. 저는 기사 중간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총도 쏘지 않았고 관세도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숫자가 말했습니다. 칠함대 함정이 하루에 한 척씩 멈췄어요. 반도체 출하가 지연됐죠. 배터리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무너졌어요. 저는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썼죠. 지난 72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힘은 크기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죠. 칠함대를 움직이는 건 한국 조선소입니다. F-35를 날리는 건 한국 반도체예요. 미사일을 쏘는 건 한국 배터리죠. 트럼프는 한국을 약한 동맹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72시간의 침묵이 그것을 증명했죠.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의지, 한국의 침묵이 세계를 움직였다. 저는 20년 동안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했어요. 많은 나라를 봤죠. 하지만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로 말하는 나라. 위협이 아니라 침묵으로 승리하는 나라. 선택받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72시간의 대치가 끝났죠. 한국이 이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실이 이겼어요. 숫자가 이겼죠. 그리고 침묵이 이겼습니다.